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은 아마 어떤 다른 흐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정말 AI 쪽으로 이제 정말 제대로 올인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AI 쪽은 지금 인프라 투자 거의 안 돼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AI 템버거 투자 책을 또 새로 내셨는데 우리가 가슴이 뛰는 단어죠. 템버거. 지금 AI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많은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템버거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자. 이게 많은 분들의 좀 목적이자 화두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AI라는 게 큰 빅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으로 보면 거의 10년 사이클인데 이게 2022년 11월에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한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이클이 바뀌어요. 우리 예전에 모바일 혁명 기억하시면 뭐 약간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 UI, UX 그래서 터치 스크린 패널 이런 쪽으로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반도체 코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싱글 코어, 듀얼 코어 그러다가 나중에 카메라 개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때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수익처들이 있었는데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초반에는 서버 인프라 쪽으로 모든 게 집중이 되다가 이게 이제 점점 더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현실화되는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점점 변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자의 포인트들이 바뀌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은 굉장히 크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크게 조정을 받고 이 반등을 할 때는 100개 종목이 빠지면 100개 다 튀어오르지 않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또 잘 제 책을 활용하시면 새로운 주도주에서 진짜 또 템베거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AI 관련주들 요즘 물론 뭐 관세 전쟁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AI 버블이 좀 꺼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M7 기업들 과연 그 이제까지 했던 그 투자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뭐 취소하는 곳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AI에 대해서 요즘 좀 약간 회의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실적 대비해서 이런 밸류가 지나치게 높은 게 이제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은 사실 버블에 갖고 왔던 기업들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M7 기업들은 주가 상승 못지않게 실적이 뒷받침이 됐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버블이라고 한다 그러면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지금 뭐 PR이 막 100배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원래 그 AI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평균 보통 PR 주가 수익 배율이 한 80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거의 PR이 20배 초반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블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수급이 집중된 현상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인프라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든 수급들이 집중됐는데 이제는 뭐 에이전틱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 새로운 주도주들이 될 만한 섹터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M7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저는 더 반등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은 아마 어떤 다른 흐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그 이런 반도체 칩 쪽이 아닌 다른 네네. 쪽에서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칩이라도 이제 서버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는 칩보다는 이제 우리 디바이스 쪽에 나오는 칩들, 뭐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이 이제 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HBM 관심보다는 소캠이라는 데 많은 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소캠이라는 그 메모리가 사실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어쨌든 뭐 가장 이 AI와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것은 엔비디아니까. 근데 이 엔비디아의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이쪽에서 만드는 또 제품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가지고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실시한 관세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사실 미국이 100년 만에 내놓은 최대 폭이거든요. 관세율이 거의 뭐 20% 중반 수준까지 관세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깎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칩이 없고, 그리고 AI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영향이 큰 거는 이제 B2B 쪽보다는 B2C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 이런 쪽은 수요가 급속도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뭐 기술과 관련된 뭐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들은 워낙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AI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요즘. 왜냐하면 워낙 관련된 이 섹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캠프 때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 일단 규제 완화와 감세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빅테크 어떤 창업자들이 사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쪽 관련된 정책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 오히려 이제 관세라는 이제 그 강경파들의 어떤 정책들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계속해서 그래서 트럼프 내각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해서 중도 온건파와 그리고 이제 피터 나바로 같은 강경파, 러트닉 같은 강경파들하고 뭔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일단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있는데, 트럼프도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관세 이거부터 세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관세 감세라든지 어떤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버블이 꼈었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책을 보니까 AI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도주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주식시장, 특히나 돈은 가장 성장이 있고 효율적인 쪽으로 찾아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프라 쪽도 여전히 성장이 있고 그쪽도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더 매력적인 영역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온 디바이스 AI, 에이전틱 AI라든지, 그리고 기존에는 뭐 서버 쪽에서도 데이터 학습 쪽으로 모든 돈이 쏠렸다 그러면 이제는 인퍼런스 같은 추론 쪽으로 이제 전환된다든지, 거기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바뀌는 거예요. 주도주들이. 하긴 요즘 트렌드 보니까 그 지브리풍으로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면서요. 1억 명이 넘게 뭐 시도를 했다 해가지고 그 챗GPT 가입자가 5억이 넘었다, 뭐 이런 그 신문 기사가 좀 나오던데, 그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대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아니면 실용성을 좀 자극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온다 하면은 이거 사용량이 상당하겠구나, 요번 케이스를 보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픈 AI 챗GPT를 유료 버전을 몇 년째 써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브리 이슈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방증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AI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항상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바일 혁명에서 사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카카오톡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리텐션이 일어나는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 세상에 없던 아주 새로운 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감성 터치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모티콘은 무료였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유료로 팔 때,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를 돈을 주고 살까 했지만 이게 조단위 산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AI라는 것도 뭐 물론 나중에 세상에 없던 엄청난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우리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 그거만 해도 그게 굉장히 계속해서 리텐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매칭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MS에서 그랬나요? 그 AI 데이터 센터 이거 좀 연기하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취소하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 이 AI에 대한 투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뷰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온 이유가, 그동안에 그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사서 서버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투자를 최근에 뭔가 약간 그 원래 계획보다
톤 다운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오픈 AI하고 결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오픈 AI의 그 어떤 서비스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컴퓨팅 파워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오픈 AI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지금 필요해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수월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두 회사 간 트러블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체 지금 인프라 쪽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애저를 쓰던 그 캡티브 물량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거를 원래 오픈 AI 거를 감안해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웠던 거는 톤다운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기술 가져가지고 계속 쓰다가 이제 점점 내재화하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LLM이 있어요. 마이라는 서비스가 네. 있고요. 그리고 무스타파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이제 AI 쪽의 CEO를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픈 AI의 어떤 기술을 계속해서 빼간다라는 그런 트러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샘 올트먼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는 자체 인퍼런스 모델, 추론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픈 AI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기술과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는 게 뻔히 보이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얘들이 그동안은 애저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보이면 결국은 이제 당장은 서로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지만 점점 이제 결별 수순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축소하는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 투자가 축소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과열 아니면은 뭐 버블 상태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검토한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일단 그 올해 그 AI 인프라 쪽에 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그 어떤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거의 50% 수준 나오거든요. 아, 전년 엄청 대비해서. 높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한 3천억 달러 돼요. 그러면 50% 정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성장률로 보면 올해가 피크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내년에도 성장하겠지만 주식 시장은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 같은 성장률을 3천억 달러에서 더 성장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5천억 달러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장률이 꺾이면서 이제 AI 캐펙스 관련된 그 주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 텐데, 그걸 지금은 이제 일부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요즘 관세 전쟁 때문에 어떤 완제품에 대한 이 가격 아니면 또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제조가 되는 어떤 제품, 수출이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들도 좀 되게 흔들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새로운 AI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으로 좀 더 그 시기가 확산되는 시기가 빨리 다가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일단은 지금 당장 그 관세라는 게 상품 무역 쪽으로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상품 무역이고, 사실 그런데 미국은 무역에서 보면 상품 무역에서는 굉장히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거의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낸 규모가 3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 버는 거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 손해보는 것만 이야기해서 그냥 차트 들고 나와서 지금 막 때리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무역이라는 게 전 세계가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무역 질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네. 지정학적인 어떤 흐름들이 바뀌었고, 세계 질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상품 무역은 예전 같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로 가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그 비상품들 있잖아요. 서비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독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네. 그리고 제가 유료로 쓰고 있는 오픈 AI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서비스 무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오로지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상품 무역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구경제 구조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서비스를 붙여야지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AI와 관련해서 정말 뭐 책 제목처럼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아니면 산업 아니면은 어떤 그런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대선 모드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저는 정책 힘이 굉장히 세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체 AI 쪽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진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최근에 일본 흐름을 보면요, 일본이 정말 AI 쪽으로 이제 정말 제대로 올인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주도하는 게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 거의 어떻게 보면 천상계에 있는 거예요. 두 국가가 엄청나게 AI 기술 주도하고 있고, 거기 이제 뭔가 따라가려고 하려는
그나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스라엘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체 소버린 AI라는 거,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쪽에 투자를 거의 못했는데,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쪽에 재정 투입이 아마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당히 그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인프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클라우드나 AI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 혹은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쪽이 아무래도 집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상품은 점점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세라는 게 계속 부과되잖아요. 근데 무형의 서비스들은 사실 거기에 관세가 붙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AI를 붙이지 않으면 어떤 그런 무형의 서비스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붙이려면 그러면 미국의 초거대 AI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단순하게 서비스 개발만 개발하면 부가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죠. AI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미국의 빅테크들의 그 AI를 쓰려면, API를 가져와서 쓰려면 우리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게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우리 그 한국어 기반의 서버린 AI가 필요해지는 이유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만 계속 쓴다 그러면 거기 우리 데이터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쭉쭉 빨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완전히 탈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의 클라우드 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기업들이나 그 정부나 공공 쪽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AI를 가지고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클라우드에다가 이걸 다 올리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면 일단 올리면 그건 다 데이터가 그렇죠. 언제든 우리가 내 데이터를 쟤네가 쓸 수 있다, 네.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긴 절대 하죠.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빅테크는 그걸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이 올리는 순간 데이터가 다 그냥 그쪽에 공개된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챗GPT 나왔을 때 업무에다가 이거 많이 활용하라고 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삼성의 어떤 공정 관련된 핵심 데이터들을 막 올려서 쓰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 뒤로 금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우리 국가 데이터 주권 안에서 뭔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그 미국계 이런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우리 토종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터넷 혁명, 90년대 인터넷 혁명, 그리고 2010년대 모바일 혁명에서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 30,000불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AI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우리 그 DJ 때 보면 그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정통부라는 부처도 있었고. 그게 이제 성공을 했는데 AI 쪽은 지금 인프라 투자 거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AI 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AI 인프라 하면은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네. 데이터 센터 네. 여기에 국한화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사실 열어줘야 될 게 제일 많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GPU 10만 개는 일단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저 네. 엔비디아 거. 네, 최소한 GPU 10만 개는 가져와서 우리나라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돼 있어요. 의외로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돼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 또 굉장히 또 똘똘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은 네. 이번에 그 딥시크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낮은 사양의 제품 가지고도 그 높은 효율성 있게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우리 진짜 미국 엔비디아 그 가장 높은 사양의 제품들로 미국과 같이 그렇게 빅테크 기업처럼 해나가야 될까요? 딥시크를 보면요, 정말 훌륭한 기술이에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딥시크 같은 거를 할 수 있냐? 만약에 우리가 그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냐?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서비스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증류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 지적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 그냥 몰래 가져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중국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죠, 미국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기술이 없는 것도 맞는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딥시크처럼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페어한 경쟁의 룰에서 우리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LLM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고대 언어 모델이 있고 여기서 증류를 해서 그런 작은 모델들 만들어서 서비스 개발하는 거지 중국처럼 그렇게 막 갖다 가지고 이렇게 싸게 갖다 써서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